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 새해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정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새해 처음 만나는 거 맞죠? 아, 예, 새해 처음. 우리 작년에 만나고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한 살 더 먹어서 뵈니까 새롭네요. 신년 快乐. 아, 욕한 것 같은데.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건데. 안 교수님이 저 올해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요. 아니, 안 교수님이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에요. 신년 快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에 우리 방송할 때도 그 안 교수님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야,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 뭐 요새 기관도 막 사던데. 네. 예.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최저점이 우리 원화로 800만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은 지난번에 거의 뭐 4천만까지 가다가 지금 옐런 장무장관 됐잖아요. 이미 네.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졌다가 또 지금 다시 한 3,500만 원? 그쵸? 그 정도로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전에 2017년 그때 엄청 오를 때하고 작년에 많이 오른 거 많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르죠? 작년에 상승 많이 한 이유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주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개미들이 많이 했죠. 그때 막 고등학생들도 막 하면 난리 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막 뭐 TV에서 토론이 엄청 나왔죠. 이거 뭐 불법으로 해야 되나 막 엄청 그렇게 됐는데 작년부터 변화된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기관 투자가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금융 업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ETF도 만들어지고 커스터디언 업무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쫙 저는 우리가 그 어떤 화폐로서의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기관 투자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관 투자가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비트코인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은행들이 커스터디언 업무, 수탁 업무를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가별로 법 규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불법으로 해요. 비트코인이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합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상점에서나 이런 마트나 혹은 어떤 이런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네. 불법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서 한두 개 나라만 쓰게 하면 합법이면 이거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한 나라라도 합법적으로 해놨다라는 뭔 말하면 이 비트코인을 실물로 바꿀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화폐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범위가 제한됐을 뿐이지. 근데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이나 일본이나 집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대형 플랫폼들이 페이먼트를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비트코인을 이제 넣었잖아요. 그게 페이팔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페이팔이 이제는 크로스보더 국제 결제 오면서 온라인으로 제일 큰 시장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그널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앞에서 문제를 봐서 그렇지 그 뒤에는 엄청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뭔가 라인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걔네들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 화폐계에서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네. 그 지금 사실 예전에 그 한참 뭐라 그러죠? 재작년 네. 그때 막 엄청 유행했을 때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좀 화폐보다는 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네. 있었는데 네. 사실 좀 대체 자산. 다 흘려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작년부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올해 지금 바이든이 올라왔는데도 계속 풀고 있고 이번에 그 연준 회의에서 결론나 계속 동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2년까지는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를. 그러면 작년에 돈이 엄청 풀면서 자산시장은 이미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그렇죠. 금, 채권 다 되게 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막 가다가
갈 데 없으면 이게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매력이 일반 자산하고 또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자산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돈 못 벌어요. 그렇죠. 뭔가 변동성이 커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움직임이 큰 시장이 돈을 버는 데는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저점도 있고 고점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저점이 있다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고 고점이 있다는 건 액세스이 가능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크다라는 건 항상 들어가고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대체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갖고 놀기에는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좀 하락했잖아요. 그 하락한 이유가 거의 한 4만 5천 불 가까이 올라갔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4만 5천 분까지는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4만 불 이상 네, 이렇게 네. 올라가다가 네. 그 떨어진 게 터치만 했죠. 예, 옐런 그 장관, 청문회에서 옐런의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하락하게 된 건가요? 옐런은 비트코인은 결국 핵심이 화폐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고, 굉장히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 결국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어떤 것이냐. 그렇죠.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건데, 지금 이게 맞물리는 게 뭐냐면 결국 옐런 말은 중앙은행이 자기 디지털 화폐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도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설계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렇지.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가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걸 긍정적으로 해야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 항상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연준 의장 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재무장관으로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메시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또 역시 무시하다가 거꾸로 근데 이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거 막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냐라는 것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계속 지금 제가 그 어떤 강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 투자가의 움직임, 기관 투자가 들어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기관 투자, 그것도 세계 대형 은행들이 들어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걔네들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돈과 그쵸 배경을 갖고 있는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하루 이틀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게 글로벌 통화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첫째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란 건 결국 이래요. 이게 결국 규제 문제거든요. 규제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어느 나라도 이거 불법으로 정의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금하고 달라요. 금은 우리 핸드폰에도 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료로서.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그냥 가상화폐, 만들어내야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국가 화폐가 되려면 법정 통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법정 통화가 영원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나라에서 자기 법정 통화를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쓰겠습니까? 그럼 자기 법정 통화를 포기한다는 자기는 통화 정책에 손 놓고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칼자루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체가 없는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혹은 어떤 저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 그 나라 자체의 법정 화폐가 신용이 워낙 이뤄서 그렇죠? 신용이 워낙 이뤄서 다른 나라 그 나라 화폐를 안 써서 이럴 때는 크로스보더 국제결제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나라 법정 통화를 안 쓰게 되면 제일 편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는 국제거래에서 수수료도 없고 그렇지. 24시간 할 수 있고 누구도 모르고 그렇죠. 특히 이게 그래서 불법 암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각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CBDC 하잖아요. 디지털 통화. 네. CBD,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하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이돈을 다 대체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종이돈으로 결제하고 종이돈으로 로비를 하고 종이돈으로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돈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죠? 이 돈을 다 내갈 거 아니에요. 빼서 어디로. 그게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수단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법정 통화가 될 수 없는 거는 이제 말한 것처럼 어느 통화 당국도 자기의 칼자루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결제가 10분에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많은 국제거래에서는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국제거래는 제일 중요한 게 신속성보다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10분 기다려도 오케이. 그런데 그 일반 생활에, 그래도 우리 화폐가 되려면 일반 생활에 페이먼트, 결제 기능 하려면 언제 10분을 결제해서 결제를 해요. 그렇죠. 그런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 시세가 그게 시세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화폐의 척도로서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게 다 화폐 기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네. 나오면서 이게 네. 이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냐만 논쟁이 어쨌든 네. 많았었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지금 약간 자산 가치로서의 네. 대체 자산으로서의 그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다른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비트코인을 따라오는 또 많은 뭐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네, 가상화폐. 예,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는 상황에서 그 명분으로 다른 것들도 가격이 막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비트코인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거기다 전반적인 투자하고. 분위기를 띄웠으니까요. 네. 이게 과연 문제가 나중에 커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커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가격이 네. 자꾸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품이 만들어진다. 다른 알트코인에 꺼지면 굉장히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요즘에 주식도 그렇고 제가 관찰해 보면은 98%가 모르면서 투자를 해요. 그렇죠. 어쩌면 제가 98%라도 아주 높게 쳐준 거예요. 낮게 쳐준 거예요. 제 보기에는 99%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코인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주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말고는 검증된 코인이 없어요. 그렇죠. 조금 더 쳐주면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이더리움도 이제 방향을 개변했어요. 이제는 탈중앙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비탈릭이 지금 원래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증된 거는 비트코인 하나다.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참 인기 끌었던 뭐 스테이블 코인도 이 CDBC가 나오면 네. 중앙 그 디지털 화폐들이 나오면은 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하면 미국 달러가 하면 말이 돼요. 왜냐면 그거 스테이블 1대1로 달러 동결시키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렇죠. 그걸 어느 만큼 펀딩이 받쳐줘야 그걸 담보할 수 있냐고요. 그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누가 어떻게 1대1로, 처음에는 보장하죠. 우리 코인하고 저 코인이 1대1로 하겠다. 근데 그걸 옛날에 왜 그 브리튼 우즈가 망했어요? 그 체제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 통화체제가 미국이 나중에 선포했잖아. 안 한다고. 왜? 금이 없어서. 예. 못 하는 거예요. 1달러에 0.35원스 그거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도리예요. 얼마나 많은 펀딩이 맞춰져야 1대1로 보장하냐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파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파실 거예요? 저는 선물로 받아서 있고요. 선물로? 네, 사실 투자로서는 저는 주식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죠. 코인에 많이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단타를 친다. 단타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네, 단기 거래. 네, 단타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은 좋아요. 지금 이제 많이 하락폭이 깊으니까. 변동성이 좋으니까. 변동성이. 네, 투자하기는 좋죠. 여기서 또 보는 분들이 차고 하실까봐 네. 지금 사서 올라서 파는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평소에 이 비트코인 자체가 많이 올랐다 네. 떨어졌다 이 변동성이 타익을 심하니까 먹겠다는 사람들. 예, 네. 타이밍을 보면서 왜냐면 투자할 이렇게 수 있다. 움직이지 않은 자산은 단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99%가 모르고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식으로 우리가 부추라고 하거든요. 이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을 부추라고 해요. 차의 중국어로 부추. 우리는 호구라고 하나? 하여튼. 한국 개미라고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부추라고 해요, 중국은. 이 부추들이 많기 때문에 잘라 먹기 쉽다는 거지.
이런 시장에 단타하기는 좋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이제 몫인 거고, 네, 네. 잘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밥이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우리가 그게 그 단어가 뭐죠? 여기 있는데 요즘에 단어 있잖아요. 포모 증후군? 맞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 대부분 많다는 거지. 퍼머 증후군 그 사람들이.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CBDC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가장 앞서서 이제 지금 시범 서비스도 좀 하고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정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22개 도시에서 이제 시범 확대, 응용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2022년 1월에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거. 그때는 국제결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각 나라에서 CBDC를 빨리 추진하면서 이제 국제에서의 CBDC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청산 시스템. 그렇죠? 결제. 네, 시스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중앙은행들에서 빨리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워낙 그 정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다 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죠. 네. 네. 그 중국의 그 속도에 맞춰서 네. 다른 나라들도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심으로 그걸 견제하려는 어떤 움직이 더 강한지. 원래는 유럽이 제일 빨랐어요. 원래는? 유럽이 제일 빨랐고, 유럽은 항상 이런 쪽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빨리 움직이니까 굉장히 빨랐고요. 그리고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2014년에 그 중국인민은행에서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차근차근 해오다가, 2018년부터 가속도로 붙이기 시작한 이유가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게 리브라는 20몇 억 명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위안화가 없습니다. 리브라의 가치를 정할 때 국제 주요 통화가 다 들어가거든요. 프라이싱 할 때. 근데 위안화를 뺀 거예요. 그냥 국제 시장에서의 통화의 프라이싱 기능이 위안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속화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상 더 빨랐지만 네. 이 데이터를 모집하는 이 전제 국가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이 워낙 빠르게 진행할 네, 수 있다 네. 보니 계획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딱 네. 위에서 결정하면 바로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오히려 가장 앞서는 상황이 네, 됐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네. 이제 조만간 가시적으로 이제 사용화되는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미중 관계 참 바이든을 싫어하는 분들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냐면은 바이든은 친중이다. 그래서 미국의 혹은 뭐 이런 민주국가들의 아주 불리한 일들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워낙 이슈잖아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지금 질문 받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몇 번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맞닥뜨린 국내 정치 경제 상황과 트럼프가 4년 전에 맞닥뜨린 국내 정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든이 앞으로 4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든이 첫 1, 2년은 국내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취임식에서도 통합을 외쳤잖아요. 네. 통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나지 않나요?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절반도 끌어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바이든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옛날 공업지대 사람, 러스트펠트 있는 옛날에 GM이나 이런 자동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 끊어내려면 우리가 말 철강, 알루미늄 덤핑 문제라든가 그리고 화웨이 기술적 제재라든가 이런 트럼프가 해왔던 이런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사람 통합하려면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 후 트럼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년은 바이든이 후 트럼프주의. 그러니까 트럼프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합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후 오바마주의. 오바마가 해왔던 걸 트럼프가 다 행정명령으로 없애버렸던 걸 다시 그렇죠. 다 이번에 27개 행정명령으로 3일 만에 다 내보내 그게 다 그 전에 거 회복한 거잖아요. 뭐 WHO 가입이라든가 그렇죠. 파리 기후 협정 등등 인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또 그 후 오바마주의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아태 전략 대표를
코드 캠벨이라는 사람을 지정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그 오바마 때 아태 회기 전략했을 때 핵심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아태 전략의 대표로 지금 선정했잖아요. 그래 그런 거 보면 또 후 오바마주의가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1, 2년 첫 1년은 후 트럼프주의, 후 오바마주의 하다가 갈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2년은 결국 바이든주의가 있을까? 바이든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중국 문제를 내냐? 이래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이 1월 20일에 취임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처음에 11월 3일에 대선을 치러서 뭐 바로 거의 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은 다 바이든을 축하한다라는 뭐 트위터를 날리든지 뭐 전화하든지 해줬는데 그렇죠. 러시아의 푸틴과 시진핑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아주 공식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1월 20일에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통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웃기죠? 어떻게 G1, G2 국가가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통화를 아직까지 안 하냐고요. 첫째 포인트. 두 번째는 주목해야 돼요.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큰 대형 시위가 일어났어요. 네. 그 민주주의 뭐 투사라고 하죠. 나발리 그 사람을 감옥에서 석방해라고. 근데 그게 가만히 보세요. 아니 트럼프 있을 때는 그 사람 어제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바이든이 올라서부터 러시아에서 대형 시위가 일어나요.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요. 지금 느낌이 왔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하루 이틀 감옥에 있는 게 아닌데 왜 바이든이 취임하자 러시아에서 대형 시위가 일어나냐고요. 그것도 전국적인 거. 느낌이 와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친러시아 정책이었기 때문에 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그거보다도 핵심이 뭐냐면 국제 질서에서 지금 바이든이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생각하는 국제 문제에서 자기네 적을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손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러시아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여기에서는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트럼프 때는 전략적 경쟁 적국이 중국이라고 규명했어요. 2017년에 보고서 냈잖아요. 국가안전보고서에 전략적 경쟁 적수는 중국이다 했는데 오바마와 특히 바이든은 적이 러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표현이 적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럼 뭐냐? 바이든이 생각한 중국은 미국에 있어서 뭐냐? 적이 아니에요. 아, 그 뭐예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전략적 경쟁 관계라고 썼어요. 아, 전략적 경쟁이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바이든이 딱 된 다음에 자꾸 몇 번 이렇게 시비를 조금씩 걸어봤어요. 내내 태도를 명확히 하라 이거예요. 바이든 정부한테. 그래서 뭘 했냐면 28명의 그 폼페오 장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제재를 내렸어요. 중국이. 웃기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8명을 제재 명단 뽑았어요. 폼페오가 제일 위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면 바이든 신정부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규탄하다 뭐 이런 거 표현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과거 정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첫째. 그리고 대항 입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TSMC, 중국 화웨이가 거래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미국 국내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중국도 똑같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대항 입법인데 앞으로 예를 들면 TSMC가 미국 그 국내법 때문에 우리하고 거래를 끊는다며 중국이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바람에 끊는다면 중국법에서 너는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지. 너는 미국 국내법을 지킬래? 우리 중국의 대항 입법을 지킬래? 어느 거 안 지켜 다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장사를 우리하고 하고 우리 돈을 벌려면 우리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 때문에 우리하고 거래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걸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미국이 정상적인 뭔가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표현도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몇 번 이렇게 막 민감한 이슈를 던져보고 또 사탕도 줘봤어요. 지난번에 스타벅스 CEO한테 뭐 어떤 좋은 메시지도 줘보고 막 이런데 아무 동정이 없었어요. 전혀 메시지가 없어. 도대체 바이든 신정부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다가 시진핑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우리는 다자주의고 국제 개방 뭐 이런 걸 외치니까 처음으로
그 바이든 신정부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그게 표현이 뭐냐면 전략적 인내였어요. 맞아요. 전략적인. 예, strategic patience였어요. 근데 난 그 인내란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느낌이 확 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포인트가 뭐냐면 전략적인 포인트가 중국 문제는 아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국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 뭐죠? 빨리 국내 경제를 추슬러야 되는 거예요. 국내 그렇죠. 경제, 미국 국내 경제를 추슬려면 뭐냐면 빨리 코로나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코로나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왜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냐면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하고 트럼프 생각하는 게 달라요. 바이든은 내가 쟤하고 싸우는데 내 체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쟤하고 싸우려면 이건 장기전이고 내 체력, 그러니까 국내의 경쟁 실력을 높여서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과 견제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신정부가 중국 문제를 정의하는 거는 경쟁과 견제. 그러면 내 쟤하고 경쟁하고 견제하려면 내 힘이 strong. 그러면 뭐죠? 국내 경제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표 뉴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놀랍게 발표한 것들이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중국의 신형 인프라 전체가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중국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인프라에 투자한다. 교육에 투자한다. 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 그렇죠? 여기에 인프라 투자, 교육, 그 다음에 보건, 복지 이런 데 엄청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에 그 사람들을 흡수해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세금을 올려서 있는 사람들하고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튼튼해야 쟤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전략적 인내거든요. 그 다음에 싸울 때 트럼프는 일방주의였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행제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제들을 동원해가지고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행제국가를 동원해 같이 그게 미국이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C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정책 세 가지 C, A, B, C, C. 컴퓨테이션, 경쟁. 그리고 confront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견제, 대립, 견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견제. 그리고 협력, cooperation. 협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말했잖아요. 뭐 기후 문제라든가 뭐 있잖아요. 환경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그랬잖아요. 상무부 그 후보가 청문회에서 중국에서 이런 기후 협력이라든가 환경 협력을 조건으로 우리하고 어떤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막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C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미국에서 전략적 인내를 표현하니까 네. 중국에서도 맞대응으로 우리도 전략적 인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네 급하지 않아? 우리도 안 급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끝까지 네. 해보자. 네. 너네 안 급하면 나도 안 급해. 뭐 그런 거지. 근데 하여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했는데 뭐죠? 파리 기후 변화 조약 네. 말씀하신 대로 WHO 이런 데다 네. 복귀를 했는데 TPP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TPP는 사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상황을? 그래서 제가 오피니언을 썼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테니까 혹시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제 오피니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TPP는 사실 미국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안 나섰어요. 미국이 제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후에 중국이 그 RCEP 있잖아요. 네. 그 아태에서의 그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에이시안 10개 나라와 동북아 우리 3개 나라 있잖아요. 이 3개 나라 그리고 처음에는 인도도 들어갔죠. 그래서 모두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 15개 원래 16개 국가에서 인도가 지금 빠지면서 15개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처음에 이게 적극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이 보니까 아태의 경제 주도권을 중국이 갖고 가겠다면서 TPP에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2013년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안에 규제를 엄청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지재권 문제라든가 이런 기업 보조 지원 정책 이런 걸 중국이 거의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2개 국가였어요. 미국이 주도할 때는 2010. 그러면서 오바마 때 완전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2017년 2월에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호주하고
일본이 주도하면서 CPTPP로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국이 그 원래 12개 국가 미국이 주도할 때는 12개 국가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가 거의 46%였어요. 근데 미국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11개 국가 CPTPP가 영향력이 확 작아졌어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미국이 들어야 확 늘어나는. 예, 인구 규모도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약해졌죠. 근데 R7 체결이 됐잖아요. 작년 말에 체결돼서 지금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15개 국가, 특히 중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들어가 있고, 세계 제조 공장이 들어가 있고, 세계 가장 큰 또 이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한중일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인구가 22억, 세계 GDP의 30%, 그렇죠? 세계 인구의 30%, GDP의 30%, 그렇죠? 그리고 관세가 거의 90% 이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바이든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오바마 때 했던 거니까 다시 TPP에 들어와서 그렇지. 결국 중국을 견제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 보기에는 바이든이 일단은 코로나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전략적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됐고요. 두 번째는 TPP에 검토할 여유도 없고요. 지금 아직 이게 인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반적으로 순위에서는 밀린 건 맞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국제 경제관계 질서 주도권이 지금 아직 바이든이 했잖아요. 미국은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 돌아올 수가 없죠. 왜냐면 바이든이 왔지만 오바마 미국은 올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보세요. 아까 맞닥뜨린 국내 정치 환경이 변해버렸잖아요. 트럼프주의를 깨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 트럼프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Buy America. 미국 거 사라.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있잖아요. 살 때 부품이 50%를 미국 거 써야 되고 미국 거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입을 안 하고 다 미국 거 사야 되면 그게 어떻게 미국이 돌아왔다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국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의미는 결국은 모든 그 우방국들에게 예. 예전의 그 우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떤 큰형의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집행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그때도 와서 말했지만 트럼프가 둔해서 동맹국을 활용 안 하고 중국하고 1대1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행상 쪽으로 비교했잖아요. 그 두목이 있는데 동생들 보고 야 쟤를 쳐. 이러니까 동생들을 자라가 때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오바마 중국하고 계속 장사를 하면서 동생들 보고 때리래. 동생들 딱 보니까 내가 중국하고 경제 협력 관계가 엄청 깊은데 나만 때려서 나만 쏘아볼게. 이게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4년이에요. 오바마 8년 그랬어요. 말 안 들은 거지. 한국이랑 호주랑 일본이랑 말 들었어요? 그렇지. 너는 손에 안 피 미치고 왜 나만 피 미치냐 이런 거죠. 근데 바이든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하겠대. 자기는 바이 아메리카에. 내 이익이 우선이야. 근데 동생들 보고 야, 내 쟤를 때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자기는 자기 우선이야. 그럼 동맹국들이 말 듣겠어요? 그렇지. 자기들 자국 우선주의로 가죠. 리더라는 게 뭐예요? 리더라는 거는 책임자예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책임지고 희생해야 돼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내가 리더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거지. 머리가 둔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안 묻히고 쟤네 말 듣냐 이거지. 근데 바이든이 이래. 혼자 때리는 것보다 같이 때리는 게 효율적이래. 그러면서 자국 우선주의야. 무역 보호주의와 기술 민족주의예요. 그러면서 동맹국들 같이 서서 잘 때리자. 논리적으로 통합니까? 말빨이 안 먹히네. 그래서 지금 독일 메리켈이 말이 안 듣잖아요. 결국 유럽이 이번에 그 중국하고 투자 협정을 이미 발효시켰잖아요. 작년 말에. 다 돌아가는 머리가 있다고요. 결국 지금 유럽이 더 큰 움직임이 있어요.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러 기축통화도 유럽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유럽이 이번에 깨달았던 게 달러의 네. 영향력에 그러니까 너무나 유럽이 종속돼 있는 그렇죠. 게 아니냐를 네. 확인했다.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그 컨센서스가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형성된 만들어졌다. 거죠. 이 얘기를 봤어요.
제가 항상 말 화폐라는 게 뭐죠? 화폐는 신용입니다. 그렇죠. 신용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지는 시지 금융은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달러는 과거에는 1달러에 0.35앙스 금을 줬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순수 신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용이 지금 요즘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이 뭔가 자신들이 더 희생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할 만한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그거죠. 내부 문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죠. 바이든이 말로는 America is back 하는데 back 할 수 있는 실력이냐. 요즘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거지.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다른 누가 올라왔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그치. 없어요. 그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약간 좀 말싸움만 하고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소강 상태로 말싸움할 시간에 바이든이 없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아예 그럴 시간도 없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백신이 잘 되고 치료제가 잘 나와서 짧은 시간에 유럽 코로나하고 미국 코로나가 잘 해결됐다. 그래서 코로나가 잘 해결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거고 경제가 돌아갈 거고. 왜냐면 미국은 주로 소비로 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만 없으면 소비가 살아나면 GDP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가 핵심이죠. 근데 그걸 지금 정신없게 하고 있잖아. 막 트럼프는 비행기를 견제도 안 하고 격리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비행기들도 들어오는 비행기를 그리고 검사 다 하게 하고. 그렇죠. 모두 연방정부 다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뭐가. 하긴 뭐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그 보고서에 그게 앞으로의 경제는 코로나의 그 진정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하여튼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 문제가 우선인 걸로 또 외부 문제에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여기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는 순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거기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언제 트럼프란다. 바이든이 언제 통화하냐. 이게 별거 이게 뭐라 그럴까? 아니죠. 말씀 듣기 전에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아니죠. 정상 간의 모든 소소한 행동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전화를 하기 전에는 실무진 간에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눌 것인지가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전략적인 게 잡히고 그 다음에 전술이 나오는 거죠. 전술은 behavior, 행동인 거죠. 네. 하여튼 바이든과 시진핑의 왜 웃어요? 옛날 그 폰팅이 생각이 나가지고 폰팅은 뭐예요? 전화 데이트.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네. 전화 데이트도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일단 IMF에서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뭐 이번에 10%? 8%? 8.1% 경제 성장률이 될 올해 것으로 전망치가 8%?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는 작년 4분기에 6.3%가 나왔어요. 중국 경제가. 6.5% 나왔어요. 작년에 4분기. 작년 중국 4분기 경제 성장률이 6.5%라고요.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없을 때 2019년에 6.3% 성장했거든요. 근데 작년 4분기에 6.5%는 그 전에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중국 2020년 1년 평균 성장률은 2.3%예요. 근데 세계가 평균 마이너스 4.3%거든요.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마이너스 3.4%고 영국은 마이너스 10%고 뭐 엄청 안 좋아진 거 한국은 마이너스 1%였잖아요. 그 와중에 중국은 포지티브 플러스 2.3% 한 거니까 많이 선방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작년에 워낙 낮았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8% 9%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저가 낮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간다라는 긍정적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발표 2028년에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설 것이다 이런 것을 뭐 영국의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에서도 발표했고요. CEBR에서. 그리고 또 지금 또 다른 뉴스들을 보면 현재 GDP 75%까지 따라 올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미국에. 맞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 경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 흐름이 읽혀지는데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부동산 네. 문제가 터지네, 네. 지방 은행들이 위험하네, 네. 별의별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 시그널들을 읽어야 되는지 지표들을 네. 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 일단 제가 여러 그 연구기관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중국 자료를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 자료를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중국 자료가 다 가짜라고 하는데 중국 자료가 무슨 근거 자료가 되냐. 그래서 저는 될수록 중국 자료를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 설득하려면 많은 사람을 인정하는 자료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의 싱크탱크 CBR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는 코로나 없었으면 중국이 2032년에 미국을 초월하는 걸 나와요. 지금 6% 성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32년에 미국 GDP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원래 24.3조 달러가 그래요. GDP가 2019년에.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를 하는 바람에 24조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6조 달러인데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영국이 10%를 해버리니까 한 15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15조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2.3% 성장하는 바람에 15조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미 유럽을 따돌렸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하고 추격하는 거리가 좁아진 거죠. 미국은 줄어들고 중국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점이 2028년에 오는 거예요. 그게 CBR 영국 발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싱크탱크도 똑같은 연구를 했는데 일본이 데이터도 2028년에 중국이 GDP 규모로는 미국을 초월한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추적한 자료를 보면 다 2028년쯤에 GDP가 미국을 초월하는 걸 나와요. 그럼 GDP 1위 국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GDP가 1위 국가란 말은 뭐냐면 중국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GDP라는 게 뭐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말해요. 작년보다 새로운 부가가치라는 게 새로운 시장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개 국가의 GDP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1년에 지금 100조 위안이거든요. 그럼 6%로 성장했을 때 1년에 100조면 60조 나오는 거잖아요. 60조. 6조잖아. 6조 위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웬간한 국가의 GDP예요. 스위스 GDP보다 더 많아요. 스위스 GDP보다. 그러니까 중국의 1년 GDP, 새로 만든 GDP가 스위스 GDP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스위스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시장이 매년마다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GDP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만한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그 속에서 엄청난 기업들이 새로 나타나고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부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일단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수요. 그래서 GDP 1위 규모라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예. 다른 나라한테는 중국이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시적 지표로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네.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전 네. 세계 여러 연구소들에서. 네. 근데 이제 내부 문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미시적으로 쳐다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 됐든 네. 은행들의 어떤 금융 신용 문제, 네, 부채 네. 문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방으로 이 내려갈 만한 리스크 네. 요인은 없는 건가? 그래서 이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중국 경제는 한 가지 문제의 두 개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는 엄청난 경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미래 30년, 50년을 결정짓는 거는 이 구조적 문제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가냐는 중국 운명하고 관계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해결이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제가 시간상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존재해요. 그게 간단하게 작년 GDP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GDP가 왜 성장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와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인데 중국이 참 대단하다. 중국이 문제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잘 나간 나라를 맨날 중국이 못 나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작년에 중국이가 왜 GDP가 성장했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수출이에요. 수출이 작년에 지금 수출이 증가율이 작년에 얼마였냐면 4%예요.
증가율. GDP가 2.3%랬죠. GDP 거의 2배가 수출이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수출이 중국에 공헌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10% 이내였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수출에 중국이 거의 기대를 안 했었는데 작년에 수출이 GDP의 공헌도가 30% 넘어갔어요. 근데 수출 중에서 뭐가 주로 수출이 됐냐면 하나는 그 방역 물자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북미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정신모가 공장이 다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던 것도 중국만이 돌아가니까 다 중국에서 수입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있고 하나는 전자기계. 왜냐면 집에 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잖아요. 가전들. 네, 가전 그러니까 주로 그걸 중국게 제일 싸잖아요. 왜냐면 그쪽이 지금 소비가 타격 받았는데 비싼 거 살 수는 없으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 사다 보니까 중국 거 산 거예요. 시오미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확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4%.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잘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GDP가 증가했냐, 하나는 수출이었고 하나는 부동산이었어요. 작년에 중국 역시 돈을 풀면서 예를 들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풀면서 부동산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뭐 심천의 부동산은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갔어요. 계산할 상해 부동산 일선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이를 아파트 하나 판다면 거기에 어느 부가가치 산업들 다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GDP 견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는데요. 지금 부동산 개발 투자가 작년에 7% 증가했어요. 그 GDP가 2.3%잖아요. 그럼 GDP 3배가 부동산 투자가 증가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개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하고 미국이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럼 뭐 그 수입하던 거 안 할 거 아니야. 거기 돌아가니까. 그렇죠. 첫째. 지금 또 무역보호주의잖아요. 자기네 거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속성이 지속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올해부터 지금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또 다시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바로 지금 규정이 몇 개 나갔어요. 이제는 일선 도시에서 부동산 대출을 아예 못하게 해줘요. 지금 이미 부동산 기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거품이 무너지니까 지금 또 중국 이면에서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유동성을 조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다음부터 문제점을 보면은 자, 작년에 수입은 마이너스예요. 수입이 마이너스 0.4%. 중국이 수출이 아까 4% 증가했는데 수입 마이너스 0.4%.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별로 수입을 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뭐죠? 중국 소비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좋아요. 중국 소비가 4분기 전체 년도 2020년 소비가 마이너스 3.9%예요. 아,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중국이 쌍수나 뭐라고 했죠? 내수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3.9%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가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쌍순화하고 반대잖아요. 그렇죠. 내수가 더 줄었으니까. 첫 번째. 그 다음 쌍순화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했죠? 기술 우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조업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조업 투자가 마이너스 2.2%예요. 아, 많이 투자했는데, 네. 한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미래 10년, 20년을 성장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구조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료의 정확성 문제도 있어요. 지금 FDI 투자가 이번에 세계 FDI 투자 대국이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외국 투자자들 많이 투자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작년에 외국인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1630억 달러예요. 근데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탈중국화하고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냐? 왜 외국인이 더 많이 투자하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외환보유액을 변화를 보면은 2019년하고 작년에 외환보유액이 지금 얼마냐면 3.2조 달러예요. 근데 그 전해 3.1조 달러예요. 2019년에.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얼마 늘어났죠? 1,000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상품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거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자본과 금융 투자 이 세계 외자의 외환이 수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품 무역 데이터 5,300억 달러 정도, 서비스 무역이 1,470억 달러, 자본 금융이 1,630억 달러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외환 보유액이 1,000억만 지금 늘어났는데 지금 FDI 투자가 1,630억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산이 한 2,000억이 앞뒤가 안 맞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면 상품력, 서비스력, 자본과 금융의 국제 수지 이게 작년에 한 5,000억이 증가하는 걸 나와요. 5,800억이. 근데 거기서 한 2,000억은 오차항이라고 해도 1,000억 이제 1,000억이 증가했잖아요. 외환보액이. 그러면 한 2,000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게 나와요. 2,000억이 어디 간지 없어. 외환은행의 국제수지 거기 이렇게 중국인민은행도 대차 대소표가 있어요. 국제수지. 거기에 보면 2,000억이 안 보인다고 어디 갔는지.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 FDI 1,630억으로 계산해버리면 예? 이게 지금 아까 상품문역, 서비스, 자본, 금융에 계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차항을 한 2,000억으로 쳐줘도 2,000억이 해석이 안 되는 액수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데이터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뭐 이런 복잡한 말 어떤 사람 머리 아파하잖아요. 더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되게 웃기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통계국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51.89조라고 표현했어요. 51.89조. 51.89조, 연 증가율이 2.9%. 그러니까 작년에 2.9%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2.9%가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났어요. 51.89. 근데 그 전해에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2020년에 51.89인데 작년, 그 전해보다 2.9% 증가했다 했는데 2019년 자료를 찾아보면 55.15조예요. 2019년보다 작잖아요. 한 3조가. 51.89, 55.15잖아요. 그럼 전해가 2019년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어째 2.9% 증가했냐고. 오히려 마이너스지. 이거를 그럼 이 숫자에 오류가 있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통계국에서 설명을 냈어요. 사람들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워낙 또 통계국 자료가 왜 이러냐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설명했는데 답이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했다. 그래서 그 국가통계국의 그 데이터 55조에다 51조 나누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샘플 문제도 있고 샘플링.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그 가운데 있다. 그 샘플링 문제도 있고 해서 왜냐면 이게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증가율을 계산할 때 샘플링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할 때 방법이 일반 또 다르다. 뭐 중국의 특수 상황도 있고 뭐 등등등도 어쨌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그냥 근데 어느 나라든 데이터 이게 샘플링에 따라서 결과는 어느 나라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국가 경제 규모가 클수록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국가의 경제를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발표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걸 일반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과보다도 저는 논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결과, 왜냐면 경제가 성장했다더라, 2.3%라더라, 경제가 6%라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 안에 논리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조업 투자, 뭐 아까 소비라든가 이런 변화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 한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똑같고 CPI,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CPI가 정확성이랑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그게 뭐 중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아요. CPI를 되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CPI를 보면은 어느 나라도 인플레 문제가 없어요. CPI를 지금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축이라 할 정도로 낮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어째 CPI가 이렇게 낮아요? 누가 봐도 이게 웃기잖아요. 실제 마트나 소비를 해보면 돈이 돈값이 아닌데. 그렇죠. 자산은 엄청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네. 그래서 특히 그 바이든 정책 때문에 상품 가격이 엄청 올려놨어요. 바이든이 이제 올라온 지 며칠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상품 가격을 엄청 올려놨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혼란이 왔잖아요. 컨테이너. 그러게요. 뭐 글로벌 운송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게 다 바이든하고 상관돼요. 왜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바이든이 코로나를 만든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컨테이너 대란이 생긴 게 그 컨테이너 대란이 생긴 게 유럽하고 그 미국이 지금 코로나 직타격 받아서 생산이 멈춰서 버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혼자서 수출이 독주를 해버리니까 물류가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로 중국에서 로선이 난리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선 나가고 다시 돌아와야 모으는 되는데. 거지. 모으는 거지. 그쪽 물건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물류 회사들이 이게 갈 때도 싣고 올 때도 실어야 이게 코스트가 맞는데 갈 때는 꽝꽝 싣고 가는데 그쪽에서 오는 게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쪽 수출을 못 하니까 그쪽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중국은 박스가 컨테이너 박스가 엄청 필요하고 엄청 필요한데 여기는 간 게 안 오니까 여기는 또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전 세계 또 이런 물류 회사들이 다 중국 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이 주거복에 한국이 제일 타격받은 거죠. 한국이 지금 없잖아요,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한국 수출하겠는데 그 박스가 없는 컨테이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막 4배씩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왜 바이든하고 왜 상관되냐? 뭐 이거 바이든이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뭐 하겠다 했죠? 신형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프라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 가격이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뭐 그렇죠. 철강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다 사람 경제라는 게 뭐죠? 경제라는 건 예측이에요. 저기다 투자를 몇 조씩 한 다음에 앞으로 저기 수요가 커지게 하니까 지금 미리 사놓는 거죠. 사놓고 가격이 확 미리 반영이 되는 거예요. 주식상처럼. 그러니까 그게 확 올라가니까 물류 회사들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수요가 확 발생이 되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를 하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 상품 가격을 확 올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연준에서는 2% 물가연동제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목표제 얘기하지만 어쨌건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실물에서 지금 아주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째 국건물도 한국도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돈 계속 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너무 푸니까 대체 자산에 많이 투자돼서 금이 작년에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채권도 엄청 올라갔죠. 물가 연동 채권이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간다는 채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채권 가격이 P는 equal. P는 예? 네, P는 분모가 금리예요. 이 분모가 1 플러스 R 이게 T거든요. 위에 캐시플로우인데 이게 이자예요. 이자. 네. 이자. 그러면 이자는 안 변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장기물이 올라가는 거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채권이나 이런 거보다 계속 그 자산 주식 같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중국 경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데이터, 경제 성장률 이런 것도 물론 숫자적 데이터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말씀하신 고정 자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논리. 예, 저는 항상 논리와 흐름을 바라는. 그 논리와 흐름은 어디서 읽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코멘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가 현상에서 스토리를 내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현상에서. 다양한 어떤 네.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나의 투자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슬쩍 몸값을 높이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중국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전체가 올해 작년 올해 많이 올랐죠. 중국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죠. 4,600 지금 그렇게 갔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의 역할이 이번에 아주 엄청난 것 같아요. 미국 뉴스 보면은 그 아예 헤지펀드 자체가 공매도 세력 그 헤지펀드가 개인들한테 당해서 뭐 부도 위기 맞아요. 몰렸고 그 정도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이렇게 열풍이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이렇게 동원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무시하던 너무 개개인이. 놀랬지. 근데 중국도 이렇지 않나요, 지금? 개인들의 역할이 커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중국은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제가 늘 말했죠. 지난번에 전문도 다뤘잖아요. 중국은 거래량의 90% 이상을 개인이 한다고요. 중국은 종래로 개인 시장이었죠. 개미들이 시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인들이 주도할 때는 가치주 투자가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린 버핏을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표본 모델로 삼잖아요. 워린 버핏 관련된 재테크 책들이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워린 버핏이 잘한 건지 시대적 운명이었는지. 그러면 누가 이럴 거예요. 그럼 동일한 시대를 산 사람은 왜 워린 버핏만 나왔냐? 이렇게 말할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뭐 할 수는 없는 건데, 제 뜻은 뭐냐면, 아무리 워린 버핏이라도 그 전에 그 사람의 출생연도가 39년도인가 그래요. 30년대 출생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 주식시장 보면 50년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려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이 50년 이전에 출생했다 이러면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29년, 30년 대공황 때 망했어요. 예. 그 전에도 미국은 굉장히 중국 시장처럼 이렇게 변동이 엄청 커지면 흐름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은 흐름이 없어요. 확 5천까지 올라갔다가, 예? 저기 1,000 얼마가 떨어졌다가,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우상향 걸려면 결국은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가 들어와야 돼요. 장기 기관 투자가 누구죠? 보통은 보험사. 네, 보험사. 그렇죠. 뭐 은행, 뭐 증권사 이런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특히 외국인들이 비중이 지금 되게 커졌어요. 외국인이 14년 2006년 전이죠. 6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중국 자본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4%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거의 10배 증가한 거예요. 근데 중국 개인들도 외국인이 투자 행태를 보고 따라하거든요. 외국인이 뭐 샀지? QF, RQF, 얘네들이 뭘 샀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따라가니까 그게 흐름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투자가 뭐죠? 가치가 있는데 저평가된 거 잘 발굴하잖아요. 그게 개인들하고 실력 차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런 진짜 실력 있는 펀더멘탈 좋은 주식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투자 방식이 이쪽일 때는 내가 돈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달이 됐죠, 의미가?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그런 변화를 보이는 시장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가설 H0, 가설인데 미국이 50년대 이후로 우상에 착 간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시대가 열렸냐? 만약에 대답이 예스면 중국판 워린 버핏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기관 투자가 시장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긍정적 변화가 2020년에 특히 도드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의 주체가 그 금융시장 개방이 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뭐 4%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매기처럼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개인들도 그걸 추종하지만 그렇죠. 중국의 기관들도 그렇죠. 따라간다. 기관들도 자기 실력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기관 외국 기회를 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흐름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질문 드는 게 중국의 기관들은 사실 중국 공산당에서 이렇게 좀 더 살아 이게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이게 한계 투자 규모를 풀어주고 해제하고 하면서
그 제약하고 하면서 이 조절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투자할 여력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요? 중국 정부가 기관들에 뭔가 투자 여력을 넓혀줬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투자할 여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관들이 안 했었던 것인지. 그동안 규제 때문에 못했죠. 보험사들이 주식시장 투자 비율을 항상 제한돼 있어요. 은행은 워낙 전 세계 똑같아요. 어느 나라도 은행이 주식 보유를 제한을 줘요. 5%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은행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보험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근데 그걸 계속 풀어준 거죠. 그래서 보험사도 지금 20몇 %를 주식시장 투자할 수가 있고 계속 넓혀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이 말하면 국민연금, 중국은 사회보장 이사회라고 해요. 거기가 한국은 국민연금이에요. 그 돈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연금이. 네, 연금이. 양로 연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때요? 그 투자하는 그 종목들이 네. 가치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게 뭐 내수, 음식료 뭐 이런 어떤 그 내수를 기반으로 네. 하는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 기업들, 네. 예, 이런 쪽에 뭐 5G와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것들을 선호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내가 그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네. 주로 봤어요. 그 보니까 크게 세 개 섹터가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성장주. 제가 그때 여기서 말씀드리나요?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여기서 엄청 열정스럽게 해가지고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두 개다. 복습. 시험이에요. 두 개 뭐라고 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우리 두 개를 번다. 신규 상장 아니면은 증자.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했는데, 예? 기억을 해야지. 잠깐만요. 다시. 네, 주식 투자할 때 두 개를 번다. 뭐라고 해요? 두 개 뭐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어디 주식에 투자할 때 뭘 보냐? 돈을.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버는 하나는 주식 가격의 상승, 자산 그러니까 자본소득,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 네. 그다음에 배당 소득. 그 두 그렇죠. 가지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제가 그때 전문 갑자기 용어로 놀랬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머리에 남는 게 있어야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두 개. G를 볼 거냐? G, growth. 그로스, 성장을 볼 것이냐? 디비덴드, 배당을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이러면 배당을 봐라 그냥. 내가 뭐 기업이 뭐 어떻게 갈지 뭘지 난 모르겠다. 그냥 배당을 보는 거예요. 배당은 과거 데이터 다 있어요. 근데 배당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줬다 적어줬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지. 내가 은행에 넣으면 지금 1%도 안 주는데 이 회사는 배당을 3% 주네? 그냥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배당을 아무 회사나 줘요? 괜찮은 회사 주고 안 해요. 그렇지. 돈이 여유가 돈이 있어야지. 남았으니까 돈을 벌었을까 배당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치주가 많아요. 보통 안정된 주식들,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들.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간 주식들, 특히 외국인들이 미국 쪽 이런 애들은 특히 배당을 중요시해요. 한국도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사회에다 자기 멤버 하나 꽂아놓고 제일 처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배당을 확대하라잖아요. 항상 걔네 하는 행동이 그래요. 엄청 사서 5% 이상 사면 이사를 하나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사회. 그러면 첫 번째 배당을 확대해 이거예요. 배당을 늘려 이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많은 주식을 많이 사요. 여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이얼 같은 뭐 메이디, 거리 이런 전자부품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샀어요. 이런 것도 소비주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술 작년에 모태주가 뭐 장난 아니에요. 모태주 우량이 술 주식이죠. 모태주가 주식 투자보다 나아요. 수익이 있잖아 10배 넘어요. 제가 모태주 지금 마실 수가 없어요. 비싸서.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이제 1년 넘으면 그게 몇 배를 해요. 야, 지금 20몇만 짜리잖아요. 그게 1년 넘으면. 마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20몇만 주면 마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까? 모태주가 비트코인처럼 자체가 투자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태주 병이 있죠. 병도 지금 1000% 가격이 올랐어요.
이 뭐 태수 담은 그 빈병, 빈 병이. 병도. 그러니까 뭐 태수 자체가 와인처럼 하나의 투자 상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그로스, G를 보고 하는 주식들을 많이 샀어요. 그게 그로스라는 게 G가 우리가 일반인들 보기에는 가격 차이인 거예요. 캐피탈 게인. 내가 지금 1,000원에 샀는데 2,000원 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그게 보통 어디서 나오죠? 성장 섹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주식이 엄청 오른 것 같지만 다 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중국 표현으로 구조적 장세라고 합니다. 오를 거만 올랐다. 그게 뭐냐면 G가 올랐다. G가 뭐죠? 작년 이슈가 뭐였죠? 자율자동차. 뭐 에너지 쪽에 배터리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ICT 쪽, 반도체 쪽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 기술 쪽의 주식들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엄청 올랐는데 올해도 오를 거냐? 그래서 올해는 저는 아까 그 G가 계속 갈 거예요. 올해도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근데 주목할 거는 2019년에도 30% 올랐고 작년에도 30% 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매년마다 계속 30% 가겠어요? 그러면 올해는 좀 폭이 줄어들 거예요. G가 먹을 수 있는 폭이 한 많아서 15%? 그럼 올해는 오히려 뒤쪽으로 가야 돼. 대외던 쪽으로. 그럼 대외던 쪽은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 중에서 탄탄하면 이거는 거품이 터져도 안 죽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올해는 결국 항공주라든가 여행주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이런 애들 쪽에서 이런 것 같아요. 작년 1년은 기업인들이 야, 내 1년만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참았던 기업들이 올해는 다 죽어버릴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다 전사.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은 어떻게 시장을 다 자기가 갖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코로나 고친 다음에 좋아지는 주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누구지?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 거고,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 다 돈 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돈 번 사람들이 야, 내가 주식 잘하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벌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올해부터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돈 벌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내 실력이 없는데 올해 내가 망하냐? 안 망하려면 아까 그 G를 보는 사람들도, 그로스를 보는 사람들도 거기서도 제일 잘하는 애들을 선수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는 섹터만 고르면 오케이. 섹터만 맞으면 난 돈 벌어.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섹터 중에서도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섹터만 봤으면 되는데 올해는 그 섹터 중에서 가장 1등 뭐 살아남고 누가 100m 경기에서 누가 1등 좋은 말이 누구냐? 좋은 말 표현이 맞죠? 발음이. 네, 뭐 말. 달리는 말. 그러니까 그 가장 괜찮은 거를 골라낼 줄 아는 섹터에서.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성장주 하면은 그 중국의 무슨 기술주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큰 데다가 그 내수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내수 그 기업들도 성장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워낙 아직 중국은 이렇게 워낙 시장이 크니까 일선 도시에서 다 해 먹었다고 해도 또 저 삼선 도시가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핀도더예요, 핀도더. 전자상 거래가 찡동 엄청 큰 회사가 있어도 핀도더라는 게 만들어진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막 알리바바 초월 정도로 큰 거예요. 똑같은 거 했는데. 그게 왜냐면 농촌을 간 거예요. 시장만 바꿨을 뿐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작년에 그 중국이 바클레이즈 인덱스 펀드인가 뭐 그 채권 시장 그 인덱스 지수에 합류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글로벌 자금 채권 유동성 자금이 엄청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러지 벤치마크 인덱스에 들어가면 돈이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니까 그게 그래서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유입하는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외자가 계속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중국처럼 변동성이 크고 성장이 거의 신흥산업의 성장률이 다 20% 이상이 GDP는 6인데 신흥산업은 20% 넘잖아요. 그럼 아까 그 G가 20%라는 거예요. 그럼 20%가 내 수익률이에요.
기관이면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중국에서는 금융시장을 지금 아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네. 어쨌든 중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좀 더 성장하겠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세보다는 좀 뭐 혼조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즐겁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금융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하여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아니 근데 요즘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 교수님이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재밌어지는데 제가 이거 부드럽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성격이 안 이런데.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컨셉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또 오래 산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